임진왜란, 인조반정, 병자호란, 이 모든 참사의 시작점에 선 왕이 있습니다. 이순신을 내치고 광해군을 흔들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백성까지 버린 그는 조선의 가장 긴 그림자를 드리운 왕입니다. 선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67년 조선의 13대 왕 명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조정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위를 이을 적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조정의 눈에 들어온 이는 하성군 이균. 그는 중종의 서선자이자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로 관계 왕족에 불과했지만 명종과 같은 왕실 혈통을 이었다는 이유로 전격 추대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불안했습니다. 선조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지지 세력도 약하며 정치적 기반도 미약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즉위를 도운 훈구 대신들마저도 믿지 못했죠. 그는 정통성 없는 자신을 스스로 불안하게 여겼고 그래서 더욱 도덕과 명분 그리고 성리하게 기대려 했습니다. 그것이 왕권의 정당성을 입증할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즉위 초 선조는 뜻을 세웁니다. 바로 유교적 이상 정치의 실현. 선조는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도덕 정치를 강조했고 이를 위해 성리학자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합니다. 이황, 이희, 조식, 유성룡, 이항복, 이덕형, 정철, 이순신, 권율, 한석봉, 허준. 이 시기는 후대의 목능성세라 불릴 정도로 조정의 인재들이 넘쳐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늘 현실과 부딪히는 법. 이들이 모두 선조의 이상을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리학자들 내부에서도 노선이 갈리기 시작했죠. 불신은 사소한 인사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김효원이 이조전랑에 천거되자 심의겸이 반대하며 정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동인과 서인이라는 파벌이 갈라졌고 선조는 이 상황을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선조는 처음엔 동인과 서인을 번갈아 등용하며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반목은 점점 심해졌고 정열인 모반 사건이 터지며 상황은 폭발합니다. 이른바 기축옥사. 정철을 앞세운 서인이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고 수많은 동인 인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조는 이 숙청을 묵인하거나 때로는 방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조는 사실 살인들의 이념보다 왕권의 안정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누가 더 성리하게 충실한가가 아니라 누가 왕을 위협하지 않는가였습니다. 붕당이 번갈아 싸우며 서로를 약화시킬수록 왕권은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었죠. 선조는 이 구조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92년 일본에서 전란의 기운이 풍기기 시작합니다. 선조는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었지만 초기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방력을 정비해야 한다는 유성룡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외란 직전까지도 조정은 붕당 싸움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는 미비했고 지방의 군제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선조는 방어보다는 외교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참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 발발.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며 조선의 수도 한양까지 점령합니다. 선조는 결국 몽진을 선택합니다. 백성과 군대를 두고 왕이 북쪽으로 피난을 떠나는 결정.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국가보다는 왕으로서의 자기 보존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선조의 권력 심리가 더욱 드러납니다. 선조에게는 후궁들이 낳은 아들이 많았지만 적장자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유능하고 인망을 얻고 있던 이는 광해군. 하지만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통성이 부족한 후궁이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없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조선이 멸망 직전까지 몰리자 선조는 마지못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것도 아주 늦게 1592년 6월에. 그리고 본인은 안전한 의주로 피신하며 광해군에게는 분조를 명합니다. 즉 나라의 절반을 맡아 다스리라는 지시였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한 셈이었죠. 그것은 세자 책봉이 아니라
정통성 없는 왕자의 시험대였고 동시에 위험한 전장 속으로 떠미는 방식의 정치적 처리였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냉혹했고 군주로서는 자기 보존에 충실했습니다. 의주로 피난간 선조는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구원군은 더디고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달합니다. 이때 선조는 조선의 수도를 요동으로 옮기자고 제안합니다. 사실상 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극렬히 반대합니다. 왕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려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명나라에서도 이를 경계합니다. 결국 망명은 무산됩니다. 선조는 도망칠 수 없게 되자 억지로라도 의주에 머무르며 국왕이라는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시기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며 각지의 의병장, 장수들과 호흡을 맞추고 실질적인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민심은 점차 그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선조의 또 다른 불안이 겹쳐집니다. 바로 이순신. 한산도 대첩을 비롯해 이순신은 수많은 해전에서 승리하며 조선의 희망으로 떠오릅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무패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순신이 너무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선조는 점점 그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이순신을 칭송하고 명나라조차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자 선조는 불안해집니다. 자신은 도망친 왕이지만 이순신은 백성들의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 결국 질투로 변합니다. 때마침 왜군 고니시 유키나가는 가토 기요마사를 제거하고자 이순신이 부산을 공격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조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이순신에게 부산 공격을 명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지형상 부산을 공격할 수 없으며 이것은 적의 유인책이라며 명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이 빌미가 됩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파직하고 심지어 투옥시킵니다. 그 결과 조선 수군은 원균이 지휘하게 되었고 이것은 칠천량 해전의 참패라는 대참사로 이어집니다. 수군은 전멸했고 조선의 바다는 다시 위태로워졌습니다. 그 뒤 이순신이 다시 복귀하긴 했지만 이 사건은 선조의 감정 정치가 나라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선조는 전쟁의 공로자들에게 선무공신의 자기를 내립니다. 이순신, 권율, 그리고 원균. 놀라운 건 선조는 이순신, 권율, 원균을 모두 1등 공신으로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원균은 칠천량해전에서 조선수군을 몰살시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조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논의는 길어졌고 결국 선조의 뜻에 따라 이순신과 권율 그리고 원균은 나란히 같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실패한 장수조차 자신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끌어올리는 선조 특유의 아집이었죠. 하지만 더 깊은 뜻도 있었습니다. 원균을 이순신과 같은 공신 명단에 올려놓음으로써 이순신의 압도적인 공을 의도적으로 희석시키고 자신이 파직했던 장군의 업적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원균도 공신이다. 이순신만이 전쟁의 영웅은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적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인사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마지막까지 조선을 지켰고 원균은 수군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국 같은 선무공신 명단에 나란히 적혔습니다. 이후 선조와 광해군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신은 전장에서 도망친 왕, 광해군은 전장을 누빈 영웅. 민심은 광해군을 향했고 선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명나라는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광해군은 정비의 아들이 아니었고 장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명나라는 장자 계승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였고 후궁의 처남인 광해군을 세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곧 조선의 왕통 질서를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승인할 수 없는 문제였죠. 선조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가 인정하지 않는 세자라면 나 또한 그를 공식적인 세자로 여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선조는 세자 책봉을 둘러싼 이 국제적 거절을 명분 삼아 광해군의 지위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정통성 없는 임시 세자로 몰아세워 민심을 등에 업은 아들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바로 18차례에 걸친 선의쇼.
선조는 입으로만 왕위를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넘긴다는 것, 신하들에게는 주군을 벌이는 불충, 아들에겐 아비의 권력을 탐하는 불효였습니다. 선조는 이 구조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왕위를 넘기겠다는 말은 신하들의 충성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었고, 내려놓겠다는 말은 광해군을 흔드는 도구가 되었죠. 그는 결코 왕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심리전을 통해 누가 자신에게 진짜 충성하는지, 누가 광해군 편에 섰는지를 하나하나 가려냈습니다. 이때부터 선조의 선택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당시 의인왕후가 죽고 선조는 왕후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은 후궁 중 한 명을 왕으로 올리는 것이 보통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51세의 나이로 19세의 인모광후를 맞아들입니다. 결국 광해군은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린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당시로는 드문 선택이었죠. 그리고 선조는 후사를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영창대군이 태어나게 됩니다. 영창대군은 태어날 때부터 정비의 소생이자 적장자라는 타이틀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광해군에게 위협이 되었죠. 선조에게는 이것이 정치적 기회였습니다. 광해군이 아닌 영창대군에게 정통성을 몰아주려 한 것입니다. 인모광후는 그 자체로 적통의 상징이 되었고, 그 아들 영창은 새로운 대항자, 광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광해군은 긴장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는 아버지로서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선조는 많은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해군과 순하군. 하지만 이들은 조선 역사를 통틀어도 문제가 많은 왕자들이었습니다. 임해군은 술과 폭력, 살인을 일삼았고, 순하군은 방탕함과 잔인함으로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이들을 훈육하기보다 감쌌고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켰고, 왕실은 끊임없는 추문에 휩싸였습니다. 훈육에 실패한 아버지, 권위만 남은 군주, 그가 아들에게 한 것은 멀쩡했던 광해군을 견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반복된 견제와 모욕은 광해군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정통성 없는 왕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결국 그 불안은 폐모살제라는 극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위협하던 두 존재, 낙인처럼 남은 새어머니 인모광후와 적통을 상징하던 영창대군을 제거한 겁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정통성을 가진 적장자와의 최종 결별이었죠. 그 폭력은 정권을 무너뜨렸고, 그 틈을 타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광해군의 실정은 선조가 만들어낸 비극의 후속편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그럭저럭 무난한 왕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선조는 군주로서의 책임보다 회피를 택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백성을 버렸고, 권위를 위해 충신을 내쳤으며, 권력을 위해 아들마저 견제했습니다. 그의 욕심과 불신은 광해군의 몰락과 인조반정,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굴욕으로 이어지며 조선의 뿌리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선조, 그는 조선의 긴 그림자를 드리운 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풍문으로 들어서가 전해드리는 역사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